저비스 미라클. 저비스는 왜 AI 회사가 되었을까? AI 인문 기능 회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다이어트 회사가 AI 회사로 변신했다. 직원을 만나기 전에 혹은 교육이나 강의에서 직원을 만나기 전에 혹은 교육이나 강의를 하기 전에 하는 나만의 리추얼. 사무실 뒷면에서 디귿자로 둘러싸인 책상이 가득 찬 책들을 바라보고 그 중에서 유독 눈길이 가는 책 한 권, 직원들을 설득해야 할 회의를 앞두었을 때 더욱 마음의 각오와 정리가 필요했다. 뭘 이런 것까지 하라는 거야 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자, 회사는 직원을 설득해야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를 책에서 힌트를 얻었다. AI를 시작하고 했을 때 직원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막막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 AI라고 알파고에는 알려진 게 별로 없던 때였다.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는 수준, 그리고 IT 기업도 아닌 서비스 기업에서 AI를 도입해서 성공했다는 사례는 당연히 없었다. 직원들이 왜 AI를 하는지 설명할까? 어떻게 설명할까? 확신을 줄 수 있을까? AI? 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때 나는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을 직원들에게 말해주었다. 가정적으로는 이야기도 했고 경영진은 한 손에서 데이터를 한손은 트렌드를 이 데이터를 미래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끊임없이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이다. 경영진은 항상 현재 데이터를 보고받지만 성공하는 경영진은 회사의 현재 데이터를 보고 미래 트렌드 어떻게 적용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한다. 우리 데이터 정말 많다. 자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에 어떻게 사용할지 회사는 언제나 모르는 것을 시도해야 한다. 우리가 현재 데이터를 미래 트렌드에 맞게끔 생각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전략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마존은 조그마한 인터넷 서점에서 출발해서 전 세계에 온라인 유통을 유도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도 오프라인에서 모아둔 이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온라인으로 나갈지. 고통스럽고 거부하고 싶다. 그나마도 실제가 뭔지 아는 것이 재미있을 것 같다. 좋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근데 수많은 기술 중에서 왜 하필 AI였을까? 사실 AI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 의외로 좀 단순하다. 좀 더 근원적인 문제랄까? 나는 종종 내가 언제까지 이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했다. 여담이지만 마케팅 부문에서 유현주 대표가 대리 시절에 나에게 한 얘기가 있다. 회장님, 우리 회사는 왜 시작하는 일은 많은데 끝까지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전국을 찌르는 한마디에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해졌다. 끈기. 내가 언제까지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하지? 그렇다면 반복하는 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직원 교육은 신입사원이 들어올 때마다 거의 같은 내용을 이뤄준다. 근데 지점이 많아지고 입퇴사자가 많아지면 같은 교육을 끝없이 해야 한다. 똑같은 교육을 공채 신입 직원들이 들어올 때 해야 하고 재직증인 직원에게 직급별 분야별로 세분화된 교육을 하다 보니 교육 자체만으로도 세간의 에너지가 컸다. 조승경 100명 복사가 소원이었다. 복사. 나를 포함해서 5명의 각 분야 배우들을 100명씩 복사해서 500명이 있으면 너무나 편할 것 같았다. 이제 또 그러면 되겠네. 요즘은 사무실도 RPA가 많은 부분을 대체하고 나가고 있었다. 정확히 AI가 아니더라도 무언가도 효율을 높일 수 있을 방법이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당시에는 AI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다들 잘 모르던 때였다. 처음에는 컨설팅 부문에서 도입해볼 생각이었다. 그런데 AI를 공부하면 할수록 사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I를 할 수 없는 일은 뭘까? AI. 먼저 컨설팅 업무 중에서 AI가 할 일과 사람이 할 일을 구분했다. AI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가 어떻게 변화할지 연구자들도 놀란 매력적인 데이터다. 그렇다면 AI 컨설팅 목적을 무엇으로 정해야 할까? 구성원들과 많은 토론과 논의를 이어갔다. 우리의 업의 본질이 다이어트이므로 그렇다면 무엇으로 AI 감정에 대해 학습을 시킬 수 있을까? 키가 되는 데이터를 찾아보았다. 이 분야 최고 권위자인 서울시립대학교 전종전 교수님의 의뢰해서 통계 데이터 추출을 진행했다. AI를 학습시키는 데 가장 필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데이터는 조건, 동일한 환경에서 추출되어야 하고 동일한 환경에서 성공한 사례와
실패의 사례가 있어야 한다. 그 동일한 환경에서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가 있어야 이런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 저비스다이트의 시험한 고객 데이터였다. AI는 성공과 실패가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성공 데이터로 가기 위한 스스로 학습한다. 그러기 위해서 같은 시스템에서 같은 프로그램으로 감정의 성공하나 실패한 데이터여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식단, 같은 프로그램으로 감정의 성공한 고객과 실패한 고객들의 데이터가 다 있었다. 같은 기간 내에 같은 항목의 측정치들이 회차별로 다 나왔다. 교수님들 깜짝 놀랄 만한 매력적인 데이터들도 그렇군요. 목표 대비 감량 결과에 대한 수많은 기준값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 감량을 좌우하는 키를 찾아라. 우리는 성별, 나이, 체중, 직업, 비만, 지방, 내장, 지방, 체지방 5개 데이터를 키값으로 가봤다. 그 데이터로 고객을 구분해서 살이 잘 빠진 고객은 왜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이 공통 분모가 있었다.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정리해서 같은 성별, 체지방, 직업, 비만 가진 중에서 130% 이상 감량 결과가 나오는 모델을 찾아냈다. 이렇게 잘 빠지는 고객군에 속하려면 같은 조건의 고객이 오늘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그것이 AI 컨설팅이 되기를 바랐다. 예를 들어 나이, 성별, 체중, 직업, 건강상태 등 나와 비슷한 고객 그룹의 감량 방법과 결과를 보여주고 AI가 컨설팅의 고객님 같은 그룹의 감량 데이터를 보면 고객님은 이때 에서 만족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안내해 줄 수가 있었다. 우리가 가정하는 말이 고객님 주무세요 다 그냥 주무시는 게 아니라 그 고객 같은 그룹의 감량 결과치를 분석한 것을 예를 들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다. 고객님 주무시면 살이 빠져요. 왜냐하면 지방세포를 가장 많이 가져다 주는 것은 근육이고 호르몬의 원료가 지방이기 때문에 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될수록 지방이 많이 소모됩니다. 호르몬이 가장 분비되는 시간이 잠자는 동안 어른들이 애들이고 자고 일하면 쑥쑥 큰다고 하잖아요. 거기다 잠을 자는 동안에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요. 저희 데이터로 잘 모집던 고객들은 확실히 결과가 차이가 있습니다. 고객님 같은 그룹에 속한 분들 중에서 잠을 잘 주무신 분들은 마지막에 62kg까지 빠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객님이 지금부터 잠자는 시간을 1시간 앞당기시지 않으시면 62kg, 63kg에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고객이 어떻게 하면 어떤 길을 가져올지를 좀 더 정확하게 제시하면 고객이 더 쉽게 이해하고 실천을 한다. AI는 결국 예측 감량 예측 모델링을 만든다. 그리고 AI 컨설팅의 감량 예측 모델링을 추가했다. AI는 결국 예측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기 때문에 2016년에 17년에 알았던 AI는 학습을 통해서 성장하고 말을 잘 알아듣고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었다. 이후에 알게 된 AI는 예측이었다. 딥러닝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려면 고객이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AI가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날씨를 물어보면 다음에는 오늘은 뭐 입지? AI가 예측하는 것이다. 오늘 날씨 알려줘. 오늘은 기온이 20도로 선선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긴 팔 블라우스에 스니커즈 어떨까요? 라고 예측을 해서 다음 단계를 제안한다. 사람이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무엇을 원할지 예측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냉장고에 뭐 있어? 라고 물으면 AI가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빠짐없이 읽어내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만에 냉장고에 뭐 있어? 하고 물으면 냉장실에서 애호가 양파, 감자가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우니 된장찌개를 끓여 드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우리도 AI를 활용한 예측 모델링을 시작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다이어트를 하러 센터에 와야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는 안 온다. 혹은 식단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안 온다고 치자. 그러면 고객이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고객이 입력하는 데이터를 AI가 관리의 근거로 사용한다. 행동을 했으니 이 고객은 오늘 안 올 확률이 70%라고 AI가 예측하면 컨설턴트는 고객에게 전화를 건다. 오늘 예약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얼른 오세요. 이런 식으로 AI가 예측한 것들을 컨설턴트가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것이다. 또 고객이 전화로 방문 상담 예약을 했어도 예약한 고객이 다 오지 않는다. AI 예측 모델링을 통해서 고객이 올 확률은 예측하고 안 올 확률이 높으면 시간을 쪼개서 상담 예약을 추가로 받는다. 미리 전화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결국 AI는 예측 모델링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로 우리는 AI를 6개월 간격으로 업데이트를 했다. 예전에는 고객과 비슷한 사례를 보여주며 고객이 이렇게 좋았다라고 설명을 했다면 지금은 고객의 몸 상태는 현재 무엇을 해야 더 잘 빠지고 과거 데이터 여유가 생길 수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예측해서 설명하게 되었다. 전에는 여러 조건이 비슷하긴 했지만 어쨌든 사람은 이거 나는 나잖아요. 내가 그 사람 아니니까요 하고 믿지 않던 고객도 지금 이것은 고객님 데이터예요 라고 하니 그런 불신과 의심도 사라졌다. 이것들을 적용한 것이 감정 예측 모델링이었다. 새로운 도전할 때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죽이려면 안팎으로 끝없이 설득하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직원들은 회사가 보내는 아주 작은 사인에도 크게 반응한다. 작은 변화도 당장 큰일이 날 것처럼 두려워하고 거부하기에 마련이다. 자, 이렇게 AI 컨설팅을 처음 도입했을 때 직원들만이 아니라 고객들도 적응 기간이 필요했다. 기계음으로 된 AI 보이스로 컨설팅 내용이 나오니까 그걸 듣는 고객층에서 코를 졸며 주무시기도 했다. 그래서 대표들은 목소리를 녹음해서 업그레이드 하기도 했다. 참 대단한데 이렇게 세밀하게 체킹을 해서 적응한다는 것이 참 대단한